안녕하세요. 범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 변호사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부탁을 받고 지금 한국무역협회에서 스타트업을 위한 해외 진출 법률 가이드라고 해서 강의 제목은 뽑고 있는데, 사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스타트업 이 됐던 아니면 어떠한 기업이 됐던 기업체 자체에서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고민하실 것 같고, 특히나 요새 같은 경우는 투자 유치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해외로 본사를 이전한다든지 아니면 해외 자회사를 설립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 아이디어나 구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법령이나 아니면 외국환 거래법이나 여러 가지들이 아직까지는 규제가 많은 편이어서 그런 부분들에서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놓치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경우들이 실제로 꽤 큰 규모의 기업에서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해외에 직접 투자, 즉 해외에 있는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흔히 말하는 플립, 해외 본사를 이전하고 한국에 있는 실제 운영하는 사업회사가 자회사가 되는 형태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결국 플립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일단 앞에 있는 직접 투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강연 주제는 기본적으로는 플립이라는 절차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법인에서는 작년에 스타트업 중에 한 회사의 플립을 실제 진행을 했었고, 미국의 델러웨어에 LLC를 세워가지고 그 밑에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 회사를 사업회사이자 완전자회사 100% 지분을 미국에 있는 회사가 갖고 있는 완전자회사로 내려서 해외 펀드가 미국에 있는 본사에 지분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막상 또 그렇게 스타트업의 플립을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무래도 스타트업이나 중소규모에서 이러한 절차를 진행할 때는 처음 있는 일이고 아니면 뭔가 이렇게 정형화된 절차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당황하시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이 리앤파트너스를 설립하기 전에는 법무법인 세종이라고 국내 대형 로펌 중에 한 곳에 있었고, 그때는 사실은 이제 해외 직접 투자 신고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의 해외 대체 투자를 하면서 한국은행을 상대로 투자 신고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 큰 팀으로 움직였고 한국은행을 아예 담당하는 전문위원이 따로 있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후배 변호사들 도움을 받아가면서 사건을 진행했기 때문에 저로서도 조금 놓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실질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는 해외 직접 투자가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해외 직접 투자란 뭐고, 이때 진행해야 되는 신고,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신고가 있고,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이제 각 절차별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절차를 놓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있고, 국내에 이제 꽤 큰 규모의 회사가 있고, 해외에 있는 회사를 M&A를 하면서 성장을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런 회사들도 얼마 전에 사실은 외국환 신고를 전부 누락을 해가지고 그 절차를 저희 쪽에서 전부 다시 다 밟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규 신고만 사실은 잘못된 위규 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은 정정해서 처리를 했는데, 잘못 신고를 누락하거나 이런 것만 한 30건 이상이 한꺼번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의외로 해외 직접 투자도 많이 하고 M&A도 많이 하는 업체도 그런 일이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
혹시 지금 플립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플립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 플립을 할 때 장단점이나 아니면 플립을 고려할 때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 뭐 첫 제목은 해외 직접 투자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해외 직접 투자가 뭔지는 뭐 다들 해외 직접 투자가 어떤 거고 해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이라는 게 사실 옛날 그 외환을 통제하던 시절에 부터 만들어진 제도죠. 그래서 얼마 전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한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 방산업체의 대표의 사건을 실제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그 대표분은 사실은 미국 변호사예요. 한국인인데 미국 변호사고 지금 미국의 시민권자고, 그래서 사실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이해를 못하는 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외국환 거래, 미국 달러화 자체가 사실은 주요 통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처럼 이렇게 들어오고 나갈 때의 엄격한 절차를 다 거치고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에 형사처벌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이해도가 좀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사실 우리 클라이언트를 먼저 이해시키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그리고 검찰에선 더 나가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넘어서 한국에 있는 재산을 국외 도피한 거 아니냐, 흔히 말하는 재산 국외 도피죄가 적용되는 거가 아니냐는 막 의문을 제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오해는 풀었던 것 같은데, 그냥 뭐 이제 연역을 아시면은 좀 이해를 할 테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유로 외환이 나가는 거하고 뭐 이 부분은 조금 간과하고 계실 텐데 들어오는 것까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환이 나가는 거는 전부 한국은행의 통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외환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외환이 부족한 나라일 수 있으니까 다 한국은행에 결국은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통제를 일괄적으로 풀어주는 경우는 경상거래라고 해서, 예를 들어 수출입을 하게 되는데 일일이 수출입 대금 결제하는 거에 대해서 전부 다 한국은행에서 뭐 허가를 받거나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경상거래 관련해 가지고 뭐 인보이스나 여러 가지 형태로 쉽게 나갈 수 있게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경상거래가 아닌 흔히 말하는 자본거래 단계가 되면 이건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해외로 빼서 투자를 하거나 뭐 채권 채무 관계를 만들거나 뭐 이러한 절차들은 기본적으로 다 한국은행의 신고 사항인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전적 의미의 신고가 아니라 실제 운영은 허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이게 뭐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흔히 하는 해외 대체 투자라고 말씀을 보통 하는데, 이제 해외 부동산 펀드, 해외 빌딩들이나 뭐 이런 걸 사는 경우를 보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신고해야 되거든요.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계약서에 서명을 하기 전에 신고를 한다. 이 신고가 아니라 사전 허가잖아요. 그래서 신고가 안 되면 사인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신고 수리를 계약서를 다 가지고 오라고 하고, 계약서에 요약본을 또 다 가지고 오라고 해요. 요약본을 다 가져와서 자기들이 다 그 안에서 심사를 해서 신고를 수리해 주면, 뭐 대부분 신고는 수리해 주는데, 신고를 수리하게 되면 그제서야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해외에서 잘 이해를 잘 못해요. 근데 이 부분도 의외로 놓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사업 규모가 커지셔서 해외 투자나 뭐 이런 거를 할 때 한국은행에 이게 과연 사전 신고를 해야 되는 문제냐를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서명 전에, 원칙적으로는 계약서 서명 전에 신고, 그러니까 허가를 사실상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돈이 들어오는 거는 환율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가지고 돈이 들어오는 거는 기재부를 통해서 막고 있어요. 사실은 기준이 계속 변해서 그런데 일정 액수 이상의 돈을 해외에서 들여오려고 하면 우리나라 외환 정책상 지금 국내 달러화가 너무 많다 싶으면 그걸 막아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했던 딜 중에 외국에 있는 펀드가 국내에, 예를 들어가지고 기재부에서 싫어하는 게, 외국에 있는 펀드가 들어와서 국내 부동산 자산을 그냥 취득하겠다, 들어와서 고용 유발이나 뭐를 창출하는 것 같은 경우는 받아들여 주는데, 들어와서 뭐 대형 오피스 빌딩을 사겠다고 돈을 들여오겠다고 그러면 허가를 잘 안 내주거든요. 이것도 들어오는 것도 허가 받아야 돼요. 이것도 외국인들 이해 못해요. 우리나라에 돈을 들어와서 투자를 하겠다는데 왜 기재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사실상 허가를 거절함으로써 투자를 못하게 하느냐, 이해를 못하는데,
해외에서 일정 액수 꽤 큰 규모의 돈이 들어오려면 기재부 허가 받으셔야 된다는 거는 자본거래로 그것도 그냥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외환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까지 전부 다 통제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외국한 거래은행에 해외 직접 투자 신고를 해야 되게 되어 있는, 해외 직접 투자는 외국한 거래은행, 주거래은행이 있으시면 외국한 거래은행, 지정 외국한 거래은행에 신고를 하시면 되고, 보통 지정 외국한 거래은행은 사업하시는 주거래은행에 뚫게 되고, 국내 시중은행은 다 외국한 거래은행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한국은행에 원래 신고해야 돼요. 근데 한국은행에서 모든 신고를 다 받아줄 수 없으니까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되는 절차를 대행을 시중은행들한테 권한을 분산해서 시중은행들을 외국한 거래은행이라고 지정을 해서 법률상 용어로 그 은행에서 이러한 일부 직접 투자나 뭐 해외 외환 신고를 대신해서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은 다 외국한 거래은행에 적격이 있기 때문에 그냥 주거래은행에다가 신고하시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 이거는 제가 어느 은행이 좋다 나쁘다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외환 신고 관련해서는 제가 뭔가 절차를 진행했을 때는 세종에 있을 때는 다 외환은행을 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 시중은행들은 이 외국한 거래 업무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요. 첫째로 뭐 이런 말씀을 이렇게 공개 강의에서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둘째로는 이거에 대해서 특히나 그냥 정상적으로 받아주는 직접 투자까지는 괜찮아요.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위규 신고까지 들어간다. 그러니까 뭔가 절차를 잘못해가지고 위규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 본점 외환팀으로 가요. 지점에 있는 일선 카운터에서는 지점에서는 이런 외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이해도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지점 카운터 갔다가 본점 갔다가 본점팀에서 다시 내려왔다가 계속 이런 절차들이 반복되면서 절차 진행이 조금 더뎌요. 그래서 저희가 지정해서 외국한 거래은행을 로펌에서 만약 들어간다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대형 로펌들에서는 외환은행을 많이 썼고, 제가 국민연금 대체 투자할 때는 그때도 외환은행을 썼습니다. 근데 지금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잖아요. 주거래은행이 계시고 그러니까 그쪽 통해서 처리하시면 되는데, 주의하실 거는 외환은행이 됐던 주거래은행이 됐던 내가 주로 쓰는 데가 아니면 외환거래 신고를 불편해하거나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외환거래 신고는 은행들은 전혀 수익이 나지 않고 한국은행의 눈치를 봐서 그냥 하는 거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환 신고를 자기들이 받아줘서 특별하게 이익을 볼 건 없어요. 근데 외환 신고 잘못 받으면 나중에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어요. 담당자들이. 외환 신고가 허위 신고거나 아니면 뭐 문제가 있으면 다 형사처벌 규정이 있고, 외환 신고에서 저도 이제 변호사 돼서 되게 부담스러웠던 게 한국은행에 신고할 때 서약서 쓰거든요. 상기 신고 내용이 허위일 때는 일체 형사처벌 뭐를 다 감수하겠습니다라는 서약서를 써요. 이 서약서를 쓸 때는 변호사도 되게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운데 뭐 이런 걸 자꾸 요구하니까 불편해요. 불편한데 당연히 안에 있는 직원들도 불편하죠. 자기들도 잘 모르겠는 업무인데 그런 걸 받으라고 하니까. 그렇긴 한데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는 시중은행에 해외 직접 투자 신고를 사전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해외 직접 투자 신고냐, 흔히 말하는 해외에다가 돈 보내가지고 그냥 주식 취득하는 게 다 직접 투자냐,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 신고를 해야 되는 해외 직접 투자라고 하면 취득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 해당 엔터티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요. 원칙적으로. 예외적으로는 10% 미만일 때는 임원을 파견하거나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뭐 이상인 뭐에 계약 체결을 하거나 아니면 기술 제공하거나 공동 연구 개발을 하거나 해외 건설 뭐 산업설비공사 수주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뭐 이런 단서 조항들이 있어요. 단서 조항들이 있고, 여기에는 또 숨어 있는 걸로는 취득 주식조는 출자 지분의 10%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0% 미만인 자가 10% 이상인 사람들하고 합쳐가지고 실질적으로 취득할 수 있잖아요. 뭐 미만인 사람들 3%씩 쭉 모아가지고 연명해가지고 하면, 그러면 다 이 직접 투자 신고를 규정을 몰각시킬 수 있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럴 땐 연명 신고라는 걸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지 간에 해외에 어떠한 회사의 경영, 이거를 사실은 기준을 정해놓은 게 어떻게 보면 입법 취지는 경영 참여거든요. 그 회사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냥 단순히 뭔가 뭐 주식을 일부 투자하는 게 아니라 경영에 대해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뭐 이러한 경우가 되면 직접 투자 신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보시면 신고 절차는 뭐 일단은 요거는 저희가 해외 자회사를 설립하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좀 써놨는데요. 법인 설립할 때 결국은 해외에 있는 법인의 주식을 뭐 완전 자회사라고 하면 100% 다 취득할 거고, 뭐 VC를 만들어 가지고 해외에 있는 그 현지에 있는 회사하고 뭐 지분을 나눠 가지고 취득한다고 해도 직접 투자 대상이니까 법인 설립하면서 직접 투자 신고를 보통 한 번 합니다. 그렇게 하고 신고 내용이 여러 가지가 변경될 수 있어요. 뭐 사소한 걸로는 본점 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건 보통 이제 주식수 변경이나 아니면 주주 구성이 변경되거나 뭐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신고 내용이 변경하게 되면 변경 신고해야 되는데 보통 변경 신고를 많이 누락하세요. 왜냐하면 직접 투자 신고는 누락하는 경우가 조금 덜한데, 왜냐하면 돈 나가야 되니까 돈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고해야 되거든요. 근데 변경 신고는 특히 위규 신고로 많이 들어오는 게 변경 신고인데, 해외에서 그냥 변경할 수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변경할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해외에서 있는 일이니까 국내 외환 당국에서는 모르는 얘기죠. 근데 변경 신고 나중에 누락해가지고 나중에 문제되는 게 다시 청산해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앞에 우리 신고했던 내용하고 틀려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부터 쭉 따라가서 변경 신고 다 누락해가지고 위규 신고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신고했던 내용 자체가 변경되면 변경 신고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잡입 납입 후에 뭐 6개월이면 해외 직접 투자 신고와 연동돼서 증권 취득 보고서 내야 되고, 뭐 회계 기간 종료하면 실적 보고서 내야 돼, 파일링 해야 되고, 청산할 땐 청산 보고서 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사후적인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는 직접 투자 신고하고 신고했던 내용이 변경되면 변경 신고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신고 절차 관련해 가지고 조금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외 직접 투자, 아까 말씀드린 요건, 이게 법에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해당할 경우에는 외국한 은행장에게 사전 신고하시면 되고, 이때 기준은 10% 하고 있는데, 각각 투자자들이 동일하게 투자해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이고, 각 투자자들이 취득하게 되는 지분의 합이 10% 이상인 경우도 아까 연명신고라고 속칭 말씀드렸는데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연명신고함으로써 자기의 지분이 10% 미만이라도 신고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뭐 예를 들어서 조인트 벤처 어그리먼트 JVA를 제출해야 되기도 하고, 뭐 각 경우마다 사실은 경우의 수가 굉장히 틀리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법률 검토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률 검토를 받고, 이게 또 은행하고 협의하는 절차도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까지 전부 다 뭐 법률 검토를 받든지, 로펌이 됐든지, 아니면 이런 절차를 대행해주는 기관이나 아니면 전문가를 찾으시든지, 뭐 협의해서 신고 절차를 이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신고했는데 생각 못하는 게, 이미 10% 주식 취득하고 나서 뭐 5%의 주식을 지분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에도 변경 신고라고는 말씀드렸는데, 변경 신고는 보통 이제 사후적으로 보고만 하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변경된 다음에 보고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미 투자 신고한 외국 법인의 주식이나 출자 지분을 추가 취득해서 증액 투자할 때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외환이 나가는 거잖아요. 외환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사전 신고를 하라는 게 일단은 법 규정입니다. 뭐 요거가 다 사전 신고제로 그냥 신고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다 지금 사전자를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거는 그냥 이제 여러 가지 경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입법 취지나 뭐 이런 걸 알고 계시면은 이게 문제가 될까라고 생각하면 로펌에 의뢰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자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그러니까 외환 당국의 생각은 외환이 나가야 되는 계약을 맺으면, 누군가가 사적으로 우리나라의 외국인하고 거주자가 비거주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거주자가 비거주자랑 계약을 맺으면 계약은 이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강제 집행도 할 수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인하면 그 외환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하기 전에 신고하라는 의미거든요. 사전 신고하라는 게 사인하기 전에 신고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 얼마 전에 찾아오신 분도 뭐 홍콩에 자회사를 세우고, 자회사를 홀딩스 컴퍼니 형식으로 세우고, 중국에 이제 사업회사를 두고, 한국에 있는 주주들이 뭐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고,
쭉 그런 절차 뭐 누가 어떻게 투자할지 뭐 이런 걸 다 정한 다음에 계약서 들고 오셔서 이제 외환 신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있어서 이거 관련해서 심각하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원래 절차 진행했을 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텀칫 돌 때부터 이제 사실 외환 신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면은 이제 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던지 아니면 외환 신고 절차를 병행해서 시작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아까 말씀드린 대형 펀드에서 해외에 투자하는 경우들은 전부 다 그래서 계약 협상 단계에서 벌써 외환 신고 절차 동시에 병행해서 진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 못 하시면 투자 적기나 아니면 회사를 세워야 되는 이 타임라인이 다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외환 신고 못 해가지고 그냥 뭐 계속 시간 끌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해외에서 다시 서류 또 다 받아와야 되잖아요. 받아와서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타임라인이 뭐 적게는 2주, 뭐 많게는 한 달 막 이렇게 다 무너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실제 사업하시는데 지장을 받으니까 그 부분은 좀 생각하셔야 되고, 특히나 해외에서 펀드에 뭐 투자하거나 뭐 이럴 경우에 있어서는 돈이 이제 단위가 커지면 하루라도 묶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틀, 사흘, 그러니까 펌에 있을 때 항상 주의했던 게,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이 타임라인을 쭉 짜서 돈이, 특히 펀드의 돈은 하루라도 쉬면 안 되니까, 하루라도 쉬면은 그만큼 운용 수익이 떨어지잖아요. 큰 액수고. 그러면 로펌이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 타임라인을 꼭 지킬 수 있는지를 보고 사건도 병행해서 처리하는 건데, 스타트업에서는 조금 더 단단하게 나갈 필요는 있지만 그래도 그거는 알고 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출하는 서류는 직접 투자 신고서 있고 사업계획서, 뭐 등록증 4번, 납세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여러 가지 필요 서류 있는데, 뭐 이건 법에도 나와 있고 은행도 가면 뭐뭐 서류 내라고 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직접 투자 신고서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슬라이드 보이는 자료가 아까 보신 자료가 이제 직접 투자 신고서인데, 뭐 사실 투자 금액이나 출자 금액 등 어떻게 작성할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사업계획서 등 어떻게 작성할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계획서나 이런 부분이 부정확하게 작성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거나, 아니면 이거 작성해서 신고 절차 들어갔는데 나중에 딜하다가 변경될 수 있잖아요. 변경된 거 맞춰서 신고 안 했다가 나중에 이 신고 전부 다 허위 신고 내지는 뭐 아까 서약서 써야 된다 말씀드렸죠. 사실관계랑 다른 신고했다고 예,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문제될 수 있어요. 문제될 수 있고, 그래서 조금 여기에 그냥 있는 거를 그냥 적당히 적으시면 안 돼서 그 부분은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가 만약에 들어갔는데 반려당하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시 또 타임라인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이제 이건 변경 신고거든요. 이제 내용 변경 신고에서 이미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고, 신고 내용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지분 취득을 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뭐 사전 사후 신고로 나뉘고, 뭐 예를 들어서 손자 회사의 지분율 변경이나 사명 변경이나 뭐 법인 본점 주소 변경이나 지분 취득 등의 뭐 취소나 뭐 여러 가지에 따라 가지고 내용 변경하게 되고, 뭐 계약서든 뭐든 이렇게 쭉 필요한 것들 전부 다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변경 신고는 이런 식으로 하고요. 아까 절차상 말씀드린 것 중에 뭐 증권 취득 보고서는 사후에 제출하게 되는 건데, 이제 직투 신고해서 증권 취득하면 모든 절차가 끝나는 건 아니죠. 다음 절차가 있으니까. 은행에 이제 직접 투자 신고하고 돈을 보낸 내용과 동일하게 실제 지분을 취득했다는 입증 자료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외국한 신고의 기본은 외화가 해외로 나가는 거를 엄격하게 통제한다. 즉 우리나라 법상에 뭐 지금 아시겠지만 뭐 최근에 이제 조사받았던 이재용 씨 같은 경우에 국외재산 도피죄라는 죄가 문제가 됐었잖아요. 이게 형사처벌 규정이 굉장히 세거든요. 예를 들어 5년 이상 유기징역 막 이렇게 돼요. 그렇듯이 옛날에는 사실은 신고 절차가 미비했을 때 돈을 해외로 빼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 외화가 해외로 빼돌린다는 것 자체를 사실은 우리나라의 발전 과정을 봤을 때는 사실 정부로서는 용납하기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외환을 계속 통제하는 제도를
많이 풀어줬는데도 지금 이런 게 남아 있는데 이제 못 믿으니까 자본거래로 해서 경상거래는 물건 들어오고 나가니까 확인할 수 있는데 자본거래는 모르잖아요. 계약서는 얼마든지 위조할 수 있거든요. 계약서 위조할 수 있고요. 저희 투자할 때 보면은 투자하는 곳이 다 이런 조세회 피처들이에요. 왜냐하면은 뭐 흔히 말하는 이제 텍스 이슈 때문에 뭐 펀드의 최종 모회사는 델러웨어에 세우거나 아니면 뭐 버진 아일랜드에 세우거나 뭐 이런 일종의 조세 피처에 세우고 뭐 그 물건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뭐 펀드를 한 3단 세우기도 하고 5단 세우기도 하고 뭐 룩셈부르크에도 세우고 막 그러거든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서류들만 위조하면은 그러면 외국에 돈이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꼭 돈이 나가면 그거에 따라서 해외 직접 투자 신고했으니까 너네가 당연히 증권 취득했을 테니까 그쪽에서 공인된 증권 취득을 했다는 입증 자료 붙여서 이제 증권 취득 보고해라. 그리고 증권 취득하고 6개월 내에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클라이언트 실제 했던 거에 증권 취득 보고서인데 클라이언트 정보는 다 지웠죠. 델러웨어에 있는 LLC 설립을 해서 이 플립했을 때 모회사 세운 거거든요. 플립했을 때 모회사 작년에 세웠고 이런 증권 취득 보고를 했죠. 증권 취득했다는 보고서를 저 상대국에 있는 이러한 공인된 문서를 통해 가지고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제 증빙 서류하고 제출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해외 직접 투자한 거에 대한 신고 절차는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신고 절차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 말씀드렸는데, 뭐 그냥 이제 다 있던 케이스거든요. 케이스 말씀드리면 이제 국내에 거주하는 뭐 A 씨가 동업자 B 씨하고 홍콩에 이제 현지 법인 설립하기 위해서 외국한 은행에 지분율 50%로 신고하고 현지 법인 계좌로 이제 돈도 송금했어요. 그런데 투자 내용이 변경돼서 이 동업자가 사라지고 자기가 이제 100% 지분을 취득하게 됐습니다. 이때 뭐 투자 액수에 따라 틀린데 이제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됐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딜하다가 이런 내용이 변경됐으면 제대로 신고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신고 내용이 변경됐다고 해서 이제 외국한 거래은행의 신고 절차 누락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처벌받았는데 과태료는 사실 뭐 이거는 큰 규모도 아니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간에 실제로 이런 취득을 했다는 게 다 인정돼 가지고 이렇게 처분을 받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실 저희 법인 소속 변호사가 얼마 전에 인천지검에 가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 해외 방산업체의 한국 법인이 이제 해외로 돈이 나간 거 관련해서 이건 액수도 꽤 컸고 그리고 돈이 나가는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뭐 지적재산권을 이제 한국 회사에 미국에 있는 모 회사에서 한국 회사에 뭐 내려주는 계약을 통해 가지고 돈이 나갔는데 그 돈이 나간 거가 사실은 허위 계약이 아니냐고 계속 검사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돈을 다 뺀 거 아니냐. 왜 다 사실은 한국에 있는 대표는 다른 사람이지만 자기가 지배하는 회사에 있는 그냥 사장이니까 CEO니까 뭐 다 지침을 줘가지고 이제 국내에 있는 재산을 해외로 다 뺀 거 아니냐, 실체가 있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달라지게 되면 이제 의심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검찰에 고발하고 뭐 아예 이 자본거래 신고 안 한 거 아니냐 하게 되면 형사처벌도 받게 되니까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케이스 보면은요. 이제 이것도 뭐 비슷한 건데요. 베트남 소재 이제 현지 법인 설립하고 투자 금액 송금하고 직접 투자 신고를 완료했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외화증권 취득 보고서 제출 안 한 경우에는 이것도 과태료 처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뭐 외환 당국에서는 기본적으로는 혐의가 중대하다고 생각을 안 하면 형사처벌, 그러니까 검찰의 고발권이 있는데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고 보통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실수했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그래서 6개월 내에 아까 말씀드린 증빙서류 갖춰서 증권 취득 보고서를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이제 이것 뭐 15% 지분 취득하고 직접 투자 신고를 완료했어요. 보면 케이스들이 다 직접 투자 신고는 해요. 돈 나가야 되니까. 직접 투자 신고 자체를 누락하기는 어렵죠. 근데 뭐 그냥 여담이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저희 하고 있는 신고 절차 중에 그냥 위규 신고하고 있는 것 중에 말씀드리면은 뭐 어느 회사인지 밝히기는 어렵지만
직접 투자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해외에 자회사가 있어요. 해외 자회사에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서 자금을 국내에서 송금을 하게 되면 직접 투자 신고를 다 하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돈 나가려고 이제 은행에다 얘기하면 이거 신고 안 하면 못 나간다고 하니까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됐냐면 한국에 있는 회사하고 일본에 있는 회사가 있어요. 일본에 있는 회사가 있는데 뭐 외국에 있는 회사가 뭐 거래 관계나 아니면 우호적인 관계가 있어서 사실은 법률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에 있는 회사가 이 외국에 있는 회사로부터 자금을 빌렸어요. 투자도 받고 자금을 빌려서 이 돈이 한국의 계정에 들어왔다가 자기 자회사 지분 취득을 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과정인데 이 중간 단계가 전부 생략이 됐죠. 그냥 일본에서 바로 이 해외에 있는 다른 자회사에 바로 돈을 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외환당국은 모르거든요. 모르니까 직접 투자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도 관심도 없고 모르죠. 모르는 상태예요. 모르는 상태인데 이제 이 회사 해외에 있는 자회사를 매각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매각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매각하고 국내에 있는 회사의 자금 소요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러면 신고를 2개나 누락한 거예요. 해외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본 거래하면 미리 신고해야 된다고. 해외에서 돈을 빌리려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이 외국에다 돈을 줘야 되잖아요. 이자도 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대가가 있으니까 이거 빌리기 전에 다 신고해야 되거든요. 이 신고 누락했죠. 해외 또 이 회사는 지분 취득해야 되는데 이 신고 누락했죠. 그리고 한 번 신고를 안 하면 이런 변경 신고하거나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외국한 거래은행에서 계속 파일을 갖고 있다가 추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변경 신고도 하고 뭐 예를 들어 회계 보고도 하고 뭐 이런 거 절차들이 적당히 이렇게 쭉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한 5, 6년 정도 이상 이렇게 계속 해외에 있는 자회사는 뭐 공장도 짓고 영업도 하고 있었는데 전혀 통제를 안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변경 신고들도 줄줄이 다 누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위규 신고 바로 잡는 것만 저희도 지금 한 2, 3개월째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외환은행도 아니니까 계속 본점 갔다가 내려왔다, 본점 갔다 내려왔다가 추가 서류 달라고 그랬다. 이 보고는 또 금감원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보고했다가 다시 달라고 했다가 그러면 이제 해외에 있는 데서 다시 서류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절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실 때 알고 계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외국에서 만약에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국내 스타트업을 하시다가 해외에 자회사를 뭐 필요에 의해서 설립하거나 해외 진출을 했는데 다른데 해외에 있는 데를 통해 가지고 투자 받을 때 투자 구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예를 들어서 해외에 있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모 회사에 투자하려고 그러지 아마 자회사에 투자하려고는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 회사 거쳐서 돈이 들어가야 될 텐데 뭐 그 구조를 그냥 편의상 한 번에 해외에 있는 자회사로 직접 보내달라고 하게 되면 신고 다 하셔야 되니까 그건 거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과태료로 사실은 처분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위반 금액에 따라서 사실은 이 과태료를 부과하느냐 안 하느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국한 거래 뭐 신고의 양태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뭐 10억이냐, 2만 달러냐, 뭐 25억이냐, 뭐 얼마냐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데 위반 금액이 2만 달러 이하면 그냥 경고 처분하고 2만 달러 초과면 과태료 부과하고 위반 금액이 10억 원 초과하면 검찰 통보하고 뭐 5년 이상 어떻게 되면 거래가 정지되고 뭐 이런 규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에 대해서는 생각 좀 해보실 필요가 있고 이게 위반 금액이 커지는 경우에 벌금형이 있는데 주의하실 게 벌금형 같은 경우에 뭐 이건 그냥 여담입니다. 그냥 해외 직접 투자 신고 말고요. 전에 이거는 뭐 이제 국내 유명 로펌에서 대리를 했던 사건인데 신고를 잘못해가지고 진짜 심각하게 문제가 될 뻔한 적이 있었어요. 뭐 투자 단위가 그때 아마 1,000억 단위였을 거고 벌금은 3배 내게 돼 있거든요. 3,000억 벌금 내야 되는 거죠. 뭐 워낙 큰 로펌이라서 3,000억 벌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뭐 적당히 넘어갔어요. 적당히 넘어갔는데 외환당국하고 협의해서 넘어갔는데 신고 잘못하게 됐을 때 페널티가 되게 엄청나게 붙게 돼 있어요. 외국한 거래 같은 경우는 뭐 유명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뭐 지금 사실 이제 보니까 해외 부동산 사라고 뭐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도 뭐
투자하다 보면은 뭐 본사가 됐든 해외에 있는 뭐 부동산을 구매하실 수도 있으니까 해외 부동산을 직접 취득할 경우에는 만약에 부동산 취득 신고 안 하고 취득하게 되면 이건 아예 취득 가액을 벌금으로 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언론에도 보도됐던 거니까 효성그룹의 아마 자재 지금 이제 물려받았으니까 뭐 하와이엔가 부동산을 아마 250만 달러짜리 별장 샀다가 걸려가지고 그 별장 금액만큼 벌금 나왔을 겁니다. 집행유예 보통 벌금 그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금액이 뭐 그 정도 수준이라서 다행이지 해외에 뭐 커다란 오피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오피스 빌딩 사셨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하게 되면 대충 다 뭐 법률 조언을 받으시겠지만 뭐 그거 아니라도 주의를 하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직접 투자 신고는 이렇게 말씀드렸고, 사실 오늘 플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부탁은 이제 플립에 대해서는 실제 플립을 수행한 법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제가 알기로 뭐 국내 로펌 중에 그렇게 많지도 않고, 플립에 대해서 하지만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플립 절차에 대한 강의를 부탁받아서 앞에 이제 직접 투자에 대한 말씀도 드린 건데, 예, 오늘 제가 드리려는 말씀이 플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립이라는 건 뭐 반드시 미국 회사는 아니고요. 이제 외국 회사죠. 근데 제가 작년에 아까 보여드린 증권 취득했던 2018년 사례 기준으로 말씀드릴 거고, 보통 이제 미국에 본사를 세우려고 하겠죠. 플립은 사실 하시려는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플립 관련해 가지고는 보통은 이제 뭐 일률적으로 플립하는 게 뭐 좋다 나쁘다는 아닌데, 보통 생각하시는 게 투자 받으려고 많이 하세요. 해외 진출 내지는 투자, 뭐 아니면 상장,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M&A 같은 경우 할 때 이제 기업 가치를 평가받을 때 우리나라는 밸류에이션 책정이 좀 짜죠. 밸류에이션을 낮게 평가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회사가 본사가 되면 아무래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이득을 보게 되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해외에 있는 펀드들 중에서는 국내 회사에는 투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들이 꽤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몇몇 가지가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이제 급격히 우리나라도 발전을 했기 때문에 뭐 조금은 이제 덜 하지만 자본시장에도 편입됐으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자본시장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진국 수준은 아니죠. 그러니까 첫째, 외환에 대해서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환거래법을 보면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외환 빠져나가는 건 정부에서 그냥 다 스톱해버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외환을 빠져나가는 거에 대한 다 통제를 하고 있는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투자자가 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돈을 넣고 정부 허가 없이는 돈을 다시 빼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투자 별로 안 하고 싶겠죠. 로펌에서는 당연히 이 나라는 외환에 대해서 규제가 있어서 뭐 특별한 사정, 저도 법률 의견 그렇게 낼 것 같은데요. 해외에 있다가 국내 회사에 투자한다 그러면 뭐 이 투자 엑시트 할 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외환 다시 다 잘 빼올 수 있나요? 내가 투자한 금액은 무조건 다 가져올 수 있나요? 그러면 항상 뭐 통상적으로는 그렇지만 다만 이 나라의 법 체계상 정부가 언제라도 스톱할 수 있다, 못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단서는 법률가는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게 투자위원회 통과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죠.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해외에 있는 본사에 투자를 하고 싶어질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회계에 대해서 좀 못 믿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밸류에이션이 과연 제대로 된 회계 자료나 뭐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거냐. 아마 우리 국내 회사를 밸류에이션을 낮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하고도 관계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회계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한 뭐 규정이나 법규가 명확한 미국 회사를 설립하라고 요구를 하고, 저희가 작년에 국내 스타트업에 플립을 진행하게 된 거는 단적으로 이 회사에 투자를 하는 해외 펀드가 미국 회사를 세워서 플립을 요구를 했어요. 투자의 전제 조건을 플립을 요구했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이 플립을 통해 가지고는 미국 회사가 한국 회사의 지분의 100%를 보유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회사는 사실은 사업을 하는 컴퍼니죠. 사업을 하고 사업회사고, 미국 회사는 흔히 말하는 지분만 들고 있는 홀딩스가 됐기 때문에 델러웨어의 LLC 형태로 설립을 했습니다. 뭐 텍스나 여러 가지가 제일 유리하고, 보통 펀드들은 거기에 있는 이제 모회사에 투자를 하니까요. 그래서 지분 100% 부자를 보유하게 된 미국 회사의 자회사가 되고요.
한국 회사를 갖고 있던 이 창업자를 포함해가지고 당시에 사실은 이미 투자가 꽤 진행이 돼서 뭐 한국의 기관 투자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벤처 투자가들도 있고 투자자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 투자자들은 전부 미국 회사의 지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순서대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이제 미국 회사를 설립해야 되죠. 이제 미국 회사를 설립하는데 미국 회사를 보통 어떻게 설립하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노미널한 자본금을 그러니까 자본금을 최소화로 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회사를 설립을 먼저 할 수 있어요. 우리 국내랑은 조금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에 그냥 회사를 하나 딱 먼저 만들어 놓고 편의상 그런 다음에 주주들의 지분을 현물 출자를 해버립니다. 한국에 있는 주주들의 사업회사에 대한 주식을 전부 현물 출자를 하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한국 회사의 주식을 전부 미국 회사가 들고 있잖아요. 미국 회사가 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미국 회사는 한국 회사의 주주로부터 지분을 전부 취득해서 이제 완전 자회사를 거느리게 되고 한국 회사의 주주들은 그 지분 비율대로 미국 회사의 지분을 뭐 이거는 사실은 결국은 쉐어홀더스 어그리먼트를 체결해서 해결할 문제이긴 한데 보통은 이제 그 지분이 그대로 따라 올라가니까 지분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절차가 완료되게 되면 이제 한국 회사들이 주식을 갖고 있다가 저 구조로 바뀌겠죠. 한국 회사를 미국 회사가 갖고 있어요. 그럼 이 미국 회사에 뭐 신주나 구주를 인수한 형태로 이제 펀드가 들어와서 투자를 진행하게 되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절차는 한꺼번에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절차 준비를 요거 진행하는데 시일이 뭐 그래도 꽤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해외 펀드하고 투자 계약서 협상을 하면서 동시에 이것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뭐 그냥 아까 그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플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다 말씀을 드렸네요. 해외 유명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 국내에 직접 투자 꺼리는 경향이 진짜로 있어요. 저도 이거는 이제 제가 세종에 있을 때는 조금 경험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에 있을 때는 사실은 이제 투자를 하는 경우를 더 많이 했고요. 국민연금을 대리를 했으니까 투자하는 경우를 더 많이 받고 국민연금은 사실 어디에 투자해도 대우받으니까 뭐 사실 그렇게 불편한 걸 못 느꼈는데 그리고 국내 투자 받은 것도 대규모 기업이니까 편하진 않았는데 제가 막상 스타트업을 회사를 대리해서 이제 해외 펀드로부터 투자 받는 거를 내고를 하다 보니까 내고 파워의 측면에 있어서나 아니면 뭔가 이런 상대가 요구하는 거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듣게 됐는데 나름 해외에 여러 나라에 투자를 하는 펀드인데 이 조건을 꺾지 않아서 저도 플립을 사실은 저는 권유하지 않았거든요. 플립을 권유하지 않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 비용이 많이 들고요. 비용이 많이 들고 굳이 우리나라의 모회사에 투자하겠다고 그런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엔 투자받기 위해서는 플립을 할 이유가 없죠. 근데 이거는 저쪽에 있는 투심의를 거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한국 법인에 투자 못한다고 하면 사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쭉 이제 플립 개요 설명드렸듯이 첫 주에서 둘째 주는 미국 법인 설립하고 그 다음 주식교환 계약서 작성하고 주식가치 평가보고서 작성하고 국내 신고 및 승인 절차 거쳐서 주식교환 계약 체결하고 뭐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데 이와 동시에 한국은행 신고랑 뭐 이런 절차들이 다 진행돼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전 신고기 때문에 절차 진행도 잘해야 되고 펀드랑 뭐 타임라인 지켜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고 또 내고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계약서도 계속 변경되기 때문에 이런 절차 진행할 때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로펌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안 그렇게 되면은 절차가 전체적으로 진행되기도 어렵고 요 타임라인도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최소화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간에 어그러지는 일 없이 진행됐을 때 이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주의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미국에는 어떤 절차가 있냐면요.
이 절차 할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한국 법무법인을 담당을 했고 한국의 회계법인이 따로 있었고 미국의 법무법인하고 관련된 이제 연계한 회계사들이 있어서 저쪽의 부대 업무는 미국 로펌을 끼고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한국 법인은 딜을 하고 있으니까 펀드를 대리하는 그쪽에 있는 변호사들, 그쪽의 인터내셔널 로펌의 변호사들하고 계약서 협상을 진행하고요. 진행하면서 이걸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미국 회계법인은 이제 부대 업무 하고요. 미국 법무법인은 법인 설립하고 증권 발행 등을 하는데 미국에 사실 델러웨이는 워낙 이런 거 많이 하니까요. 이런 절차 대행해주는 로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요거는 대행을 선정을 하면 되고 회계법인에서 주식가치 평가 보고서를 어떻게 잘 작성하는지는 사실은 텍스 이슈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양도세 부분이 있어가지고 요 부분은 나중에 실무적으로는 좀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뭐 미국 법인 설립하거나 뭐 미국 회계법인 뭐 관련해서 뭐 해야 되는지는 사실은 이거는 미국 쪽에 있는 그쪽 담당 법무법인에서 알아서 잘 해줘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불편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설립할 때 델러웨이 많이 설립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설립해요. 이렇게 설립하고 이제 중요한 거는 한국 쪽에서 해야 되는 중요한 얘기는 이제 미국 법인하고 같이 하는 게 주식교환 계약서 초안 작성하는 거죠. 한국 법인의 주주하고 미국 법인 간. 미국 회사 간의 계약이고 미국 법인에 이제 한국에 있는 주식을 전부 다 현물출자할 거니까 미국 법인의 주식을 달라고 하는 계약서고 이 계약서는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서명 등 이행하지 않은 초안 형태여야 됩니다. 뭐 요 절차는 아까 왜 사전 신고인지를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래서 주식가치 평가 보고서는 동시에 회계법인으로부터 뽑아내라고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상증세법 뭐 활용 방법을 하거나 뭐 하거나 하는데 이 방법을 채택하는 거는 딱 내가 생각하는 요 주식의 가치가 얼마가 돼야 텍스 이펙트가 그러니까 세금을 가장 적게 낼 수 있다라는 게 나오면 그 금액에 가능한 한 맞춰서 뭐 실무적으로는 금액을 정하니까요. 뭐 그런 부분은 조금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것도 사실은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꽤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조금 문제가 됐었던 게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이제 주식의 발행 가격이 있잖아요.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했던 금액은 벌써 예를 들어서 500원짜리 주식이면 한참 늘어나서 뭐 몇만 원 이상, 뭐 몇십만 원까지 지금 주식은 쭉 투자를 받으면서 가치는 증대했을 거잖아요. 근데 이게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없어요. 영업이익이 없으면 이제 평가를 그럼 이 주식의 가치 평가를 얼마로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500원보다 예를 들어 창업자의 입장에서는 이 주식 500원으로 출자했잖아요. 나중에 그러면 이 주식을 비싸게 팔면은 세금 내야 되거든요. 세금 내야 되는데 그러면 현물 출자해서 이렇게 받았을 때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사실은 텍스 이펙트를 받을 수 있으니까 뭐 물론 그거는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영업이익이 없다는 점을 사실은 강조해서 요 가치평가는 적정하게 받았습니다. 그거 받느라고 사실 회계법인하고 얘기가 많았는데 그 부분은 한번 참고로 고려하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신고 및 승인 절차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직접 투자 신고를 하고 증권 취득 신고를 하게 되는데 아까 여기 말씀드렸죠. 한국 회사 주주가 미국에 있는 주식 취득하잖아요. 이 구조, 플립 구조가 되면은 그러니까 외국환거래은행에 신고해야 되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 아까 왜 한국은행에 대한 신고가 필요하냐고 말씀을 드렸냐면 증권 취득 신고를 하거든요. 미국 회사가 한국 회사, 그러니까 비거주자가 거주자의 주식을 취득해버리거든요. 거주자 회사를. 그러면 이거는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요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는데 그 다음 장에 아마 신고서 예시가 나와 있을 겁니다. 신고서 예시가 나와 있고요. 뭐 아까 플립 절차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저희 중간에 있는 건 싹 다시 지워가지고 아마 이렇게 자료를 마련한 것 같은데 왼쪽이 이제 해외 직접 투자 신고 아까 보셨던 거고 증권 취득 신고서는 이제 신고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었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부대 서류들이 있어요. 저건 그냥 표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고 개요 표지니까. 주식 교환 계약 체결이 사실은 플립 절차에서 제일 중요한 계약이고 주주 명부 수정하고 개별 주주가 증권거래세 등 납부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대 절차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투자가 만약에 여러 번 그러니까 플립을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초기에 창업자들만 있는 상태에서는 보통 플립까지는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이 쭉 있잖아요. 투자자 쭉 있으면 각 투자자랑 투자 약정서를 맺었는데 투자 약정서는 보통 그 안에 주주관 계약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게 되면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보통 이제 계속 투자자들이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주주관 계약이 사실은 계속 다시 체결되고 마지막에 주주관 간의 계약서들이 뭔가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걸 누락하는 경우들을 생각보다 많이 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사실은 법률적으로는 쭉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보면은 그냥 스타트업이 쭉 성장하면서 투자를 받으면서 이제 만약에 그때마다 법률적인 조언들이 제대로 안 들어가 있으면 이러한 SHA 간에 서로 간에 모순되거나 아니면 부딪히거나 상충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걸 다 조정해 놨어야 되는데 그런 조정 없이 쭉 온 거죠. 근데 일괄적으로 주식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럼 이제 미국 회사의 주주가 돼요. 그러면 이제 미국 회사의 경영권을 어떻게 행사할지에 대해서 주식 교환 계약 체결하면서 그 안에 포함시키던 아니면 뭐 밖으로 빼서 SHA를 따로 만들던지 간에 주주 간의 합의가 돼야 되잖아요. 이제 미국 회사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합의하려고 보면 계약 간의 모순이나 상충들이 발생하고 저희가 실제 했던 것도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그 부분을 조율하는 데 사실은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각 투자자들 간에 사실 기업의 가치가 계속 상승하고 좋게 잘 해결됐기 때문에 합의점이 있었는데요. 또 뭐 어떠한 경우에는 각 투자자들 간에 그런 합의가 안 되고 거기서 갑자기 딱 법률 분쟁이 터져버릴 수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지금 뭐 계속 투자를 뭐 시리즈 A, B 쭉 이제 받으시는 경우에 있어서는 항상 내가 이 계속 투자 받을 때 주주관 계약이 제대로 지금 쭉 뭔가 모순 없이 주주간 간에 이 회사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협의가 되어 있는지는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플립식 유의사항은요. 투자 자금 대비 비용 효율 따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거 법률자문 회계자문 받고 미국에서 법률자문 받으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내가 투자받는 금액이 그냥 뭐 얼마 안 되는 금액이면은 법률 비용을 그렇게 부담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플립하는 데만 그래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식이 고평가될 경우에 따른 세금 납부 의무가 커져가지고 이 부분 부담되니까 이제 주식가치 평가 보고 할 때 적정한 수준으로 주식가치를 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상 딱 들어갔을 때 외국한거래은행에 한국은행에서 플립은 되게 생소하거든요. 왜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뭐 국내 유명한 회사고 뭐라고 하면은 그냥 그래 사업상 필요가 있어서 하나보다 할 텐데 그쪽에서는 이게 페이퍼 컴퍼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항상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좀 주의 깊게 따져보셔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설립하는 미국에 만약 설립하면 델러웨이에다가 사실 홀딩스가 페이퍼 컴퍼니잖아요. 실체 없는 회사 만드는데 아니면 뭐 델러웨이 하든지 아니면 BVI 하든지 그러면 보면 이상하잖아요. 보면 조세 회피 다 텍스 이펙트 그러니까 일종의 조세 회피처에다가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고 거기에다 한국 주식 다 묻어버리는데 그러면 외환당국에서 불편해해요. 불편해할 수밖에 없으니까 잘 설명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딜 구조 설명하고 적절한 법률 의견 달아서 절차 진행할 수 있는 법률 자문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법인과 한국 법인 간의 거래나 자금 송금 등에 대해서 유의해야 될 텐데 외국한거래은행에 뭐 신고나 관련 서류 제출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딜 구조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에 제 사진이 나왔는데 오늘 그 플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뭐 아까 전에 부정적인 측면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지금 이거 플립할 때까지만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는 뭐 한국에서 법인 운영하는 것보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회계 보고하고 뭐 해야 되니까 비용이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플립한 다음에도 비용은 계속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해외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를 유지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뭐 실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뭐 이런 부분을 주의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의사결정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한국에 있는 의사결정을 전부 미국에 있는 회사를 통해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립을 할 때는 이렇게 비용 대비 효율이 과연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플립에 대해서 강의 주제를 받고 플립을 하지 말아라고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긴 한데, 근데 플립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투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투자자가 요구하는 조건 중에 만약에 플립이 들어있다고 한다면 뭐 그거는 저희 쪽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게 해서 뭔가 투자자의 지속적인 투자를 계속 유치할 수 있다고 하면 이렇게 구조를 한번 만들어 놓으시면 계속 미국에 있는 홀딩스 컴퍼니를 통해 가지고 투자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거 말고도 사업상 필요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건 뭐 사안별로 틀리니까요. 그래서 혹시 플립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하시면 저희 뭐 주변에 자문을 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꼭 오늘 자리를 아니더라도 나중에 뭐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이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플립에 대해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간단하게 제가 그냥 작년에 진행해봤던 플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직접 투자하고 플립에 대해서 그냥 설명드렸는데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희 법인으로 언제라도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